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다 이 부분까지 했어요. 일진, 일체진 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온갖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나니 이 여여한 마음이 곧 진실이다. 온갖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갖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신가요? 경계라는 게 뭐냐면 눈으로, 그러니까 경자가 경계,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에 촉한다 그러잖아요. 그 눈으로 보이는 경계가 색경이라고 하죠. 색경, 보이는 경계. 귀로 들리는 경계는 색성향 미촉법에서 성경, 성이라는 경계, 들리는 소리라는 경계, 또 냄새 맡아지는 경계, 맛봐지는 경계, 감촉 느껴지는 어떤 경계, 이런 걸 대상 경계라 해요. 생각의 대상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죠. 끄달려 다니잖아요. 보고 나서 좋은 거는 좋다 해야지 더 보고 싶고 집착하고 내 걸로 만들고 싶고, 또 꼴 보기 싫은 거는 쳐다보기도 싫다, 내 인생에서 없애버려야 막 이러면서 없애려고 막 기를 쓰잖아요. 더 좋은 거 보고 싶고 싫은 건 보기 싫고, 또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좋은 경계, 좋은 소리는 취하고 싶고 싫은 소리는 듣기 싫단 말이에요. 이렇게 취사간택한단 말이죠, 경계를. 그래서 경계에 끌려다녀요. 좋은 경계는 더 만들고 싶고 싫은 경계는 없애버리고 싶은. 그래서 경계에 따라 휘둘리는 게 우리의 중생들의 삶이죠. 그런데 온갖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다 그랬어요. 이 온갖 경계는 이것이 실제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실제 있다고 여길 때는 그게 실제 있으니까 거기다 가로막혀서 거기에 휘둘리잖아요. 좋은 건 더 취하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은 마음에 휘둘린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 온갖 경계가 실제가 아니라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경계에 끄달려갈 게 없잖아요. 마치 어젯밤의 비유처럼, 밤의 비유처럼, 꿈의 비유처럼, 꿈의 모든 것들이 그때는 진짜인 것 같지만 꿈 깨보니까 꿈속에 있었던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느끼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꿈속에서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행복한 일이 있든 불행한 일이 있든 상관없잖아요. 지금은 꿈 깨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경계가 그와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걸리고 있는 모든 경계가 그게 진짜 실제인가? 실체가 있나? 내가 그 경계에 끌려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가장 크게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 그럼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해서 나는 괴로워 죽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30년 전, 50년 전에 절친했던 친구,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했던 그 싸늘한, 나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가 몇십 년 동안 트라우마로 남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 한마디가 몇십 년을 나를 기죽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 말보다 더 심하게 한 어떤 말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어떠겠어요?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야, 예를 들어 마음속에서, 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예를 들어 원래 여기 다니면서 내 사람들 헐뜯기나 하고 저 사람하고 내가 신경 쓸 필요 없겠다. 냅두자. 그냥 내가 뭐하러 끌려다니느냐 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무게감, 심각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렇게 신경 안 쓸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라면. 그러면 더 심한 욕을 했는데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살 수도 있죠. 우리는 사람들이 한 말이,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에 대한 비중을 내가 만들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착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비중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여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비중을 막 확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나를 괴롭힌 건가요?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거나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상을 만들어 놓은,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죠. 사실은 그 말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사실 내 마음에서 그걸 취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이 욕을 한 그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줄 거냐 말 거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할 것이냐, 그 말을 얼만큼 받아들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 쪽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 경계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계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나라가 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안 해봤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외국에 갔을 때 보면, 미국에 갔을 때 보면 코리아를 모르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100이면 100 전부 다 중국인지 일본인지를 물어봐요. 그럼 몰라요, 전혀. 그러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막 그렇게 막 인정받는 나라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존재감이 세계에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근데 이렇게 바뀌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뭔가 실제감? 뭔가 가치가 부여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 분별하거든요. 경계, 모든 경계를 자기가 판단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에는 진실하지 않아요. 경계에 대한 나의 해석이 그 경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의미부여하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뭔가 완벽한 이상형을 꿈꾸잖아요. 뭐 타인에게서 완벽한 이상형?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상향의 나라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샹그릴라라고 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실제 현실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만나러 가지 마라, 이런 말 하잖아요. 100이면 100 다 실망하니까. 왜 실망할까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림 그려놓은 이상형이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만나러 가는 거지 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상으로 만들어낸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이것과 달라.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처럼 우리에게 등장하는 모든 경계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 수 없어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것뿐이지. 내가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지만, 안 아픈 경계가 왔으면 좋겠지만, 아픈 경계가 오는 건 싫겠지만, 아픈 경계가 왔기 때문에 내가 더 몸을 관리를 더 잘하게 되고, 그럴 수 있다면 오히려 그때 병이 온 게 나를 도운 일이잖아요. 좋은 경계였단 말이죠. 또 누가 아주 듣기 싫은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아주 도끼가 올라와가지고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뭔가 했다면 정말 많이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계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 판단,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여러분 좋은 거 보고 싶잖아요. 근데 뭐가 좋은 걸까요? 그냥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 꽃 한 송이 속에서 진리를 볼 수 있고, 벌레 하나가 지나가는 걸 보더라도 그 벌레 하나에서 진리를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벌레 하나에서 막 소름 끼치게 두려워할 수도 있고, 보이는 경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자기 마음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지. 소리라는 경계는 그냥 소리 파장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괴로워할지 행복해할지를 결정하는 것뿐이죠. 사실 냄새 맡고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냄새라고 생각했는데 그 냄새가 몸에 좋다고 하면 막 찾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오줌 먹으라면 먹겠어요? 근데 뭐 요로법 이런 데서 오줌, 심지어는 옛날에는 똥도 먹었다 그래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먹으면 약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미국에 잠깐 갔을 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여행하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감기가 왔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봤던 책에 그런 게 있거든요. 죽연물 같은 거를 코로 넣어서 입으로 빼라. 근데 어디 보니까 이게
오줌이 그래 좋대요. 근데 그때는 시도해볼 언도도 안 냈죠. 근데 저 혼자 타국에 가서 뚝 떨어져가지고 감기로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보니까 막 코가 막히고 죽겠는 거예요. 막 휴지를 이만큼 풀고 막 그러니까 그때 번뜩 생각나대요. 별 이상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역하지 않더라고요. 그 더럽다 깨끗하다 뭐 이런 경계가 실제 있겠냔 말이에요. 경계에서 정말 좋고 나쁜 걸 찾을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그게 다 자기 마음이지. 한 생각 돌이키면 그 나빴던 게 좋은 걸로 바뀌잖아요. 이제 군에 있을 때 보면 해병대나 뭐 일반 부대에서도 일반 부대 온 장병들 중에서 해병대 같은 부대가 다 있어요. 부대마다 막 아주 힘든 부대가 있어요. 그분들 자원에서 오는 사람 많다니까요. 다 자원에서 온다니까요. 대부분 그 자원한 자만 받고. 그런데 자원한 장병들이 오는 부대 딱 가잖아요. 정말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자원에서 온 힘들어 죽겠는데도 자원에서 온 부대 나온 장병들과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비교하는 연구 논문 같은 거 쓰면 이 친구들은 나중에 정말 어디 가서 뭘 하든 성공해 있을 확률이 훨씬 높겠다라고 장담을 할 수 있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초반의 장병들이 스님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졸려 죽겠고 짜증나 죽겠는데 그거 듣고 있겠어요? 이게 막 어떻게든 졸라고 잘라내고 막 그런 걸 집중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고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딱 본인 스스로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대에 갔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이 친구들이 집중도가 쉽게 말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진짜 너무 나쁜 짓을 한 게 강의하고 나오는데 2시간 반이 지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그때 제가 오면서 되게 반성을 했어요. 야, 이러면 아무리 집중을 잘해도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진짜 반성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만큼 이렇게 막 집중도가 높아가지고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 자세가 다른데 그렇게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렇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경계는 이게 실체가 없거든요. 자기가 분별한 것 뿐이거든요.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이런 거. 그럼 그 힘든 부대는 나쁘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힘든 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몸 힘든 일 맨날 하라면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건 나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조건 정말 나쁜 걸까요? 그거를 찾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힘든 부대 일부러 길을 쓰고 제주 삼수해가지고 해병대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너무 가고 싶어서. 히말라야 그 힘든 곳을 고산병 막 이겨가면서 그 힘든 곳을 몇 번이고 길을 쓰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경계 자체가 괴롭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에게 괴로움인 것은 아니죠. 그걸 통해 그 괴로운 경계를 통해 뭔가 배우고 깨닫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일부러 찾아 나선 사람들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히말라야 산까지 올라가는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히말라야를 가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아빠랑 뒷산에 오늘 등산 가자 다시를 한단 말이에요. 회사 사장이 부장이 우리 직원 이번 주 야유에 산에 올라가자 이러면 다 짜증낸단 말이죠. 근데 어차피 가야 될 거라면 야 기쁜 마음으로 하자. 어차피 할 거라면 안 하면서 그런 말 할 거라면 뭐 끝까지 덤빌 거라면 상관없는데 그러지도 않을 거 어차피 할 것 같으면서 하면 마음만 바꾸면 그게 너무 놀랍고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힘든 거를 할지라도 한 마음 탁 돌이키고 나면 그게 힘든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거든요. 분별은 옳다 그러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뭐가 진실이냐? 분별 너머의 정말 진실은 뭐냐? 현실이고 진실이에요.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뭔가 찾아오잖아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현실이 찾아왔는데 이건 내 거부할 수 없다 싶을 때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럼 그 진실과 싸우려고 하면 괴로워요. 현실과 싸우려고 하면 괴로워요. 물론 한 번, 두 번, 세 번 부딪혀보는 건 좋다. 아니다 생각할 때는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도 좋죠. 부처님처럼 4번까지는 3번, 4번까지는 막 이렇게 해라 하고 내 생각을 딱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도 해도 안 된다면 그거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건 진실로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내가 내 마음으로 분별로 해석해가지고 나쁜 거라고 해석해가지고 그 나쁜 해석 속에서 사로잡혀 있으면 내 인생 전체가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이 나를 잘못 낳았어. 부모님이 가난해서 나는 평생 가난하구나.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어. 아내를 잘못 만났어. 자식을 잘못 만났어. 뭐 이런 한 생각이 있다. 혹은 내가 회사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났어. 그 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평생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신세를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보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드러나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것은 부모 바꿀 수 있습니까? 이미 드러나 있는 현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신세 한탄을 하고 팔자 한탄만 하고 살게 되면 어떠냐 하면 평생 그게 괴로워요. 항상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럼 뭘 해도 그 부정적인 필터로 재해석하게 돼요. 조금 좋은 일이 생겨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라면 와, 내 인생에 이런 좋은 일도 생기는구나 이러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좀 좋은 일이 생겨도 야, 내가 팔자가 더 좋았으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빽이 있었으면 이것보다 더 큰 걸 누렸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다 생각 아닙니까? 그거 정말 생각 아닌가요? 이 진실은 알 수 없다니까요. 제가 이제 군에 오래 있어가지고 그런 걸 알잖아요. 군에서 보면 뭐 진급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진급이 됐다 안 됐다 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뭐 저 사람이 되는 게 옳으냐 이 사람이 되는 게 옳으냐, 본인들은 다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부정하다. 내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뭔가 부정이 있는 거다. 저 사람이 된 거, 저 사람은 영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뭐 그런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때그때 이제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랜 한 20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그냥 이렇게 근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본인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 생각에는 나는 100점이고 저 사람 50점인데 왜 내가 안 돼? 왜 저 사람이 됐어? 했지만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또 본인은 뭐 이런 쪽으로는 장점이 있는데 저런 쪽으로는 저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바라보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때 뽑아야 되는 또 인재상도 다른 거예요, 시대에 따라.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이 사람마다, 평가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높이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걸 높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멍뚱거려서 내가 안 됐다고 이거는 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미 끝난 결론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산다면 그는 자기를 2번 죽이는 거죠. 2번째 화살을 계속 자기에게 쏴대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은 보니까 알 수 없음이더라고요. 그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회사 같은 데서, 회사도 라인이 중요하다면서요. 이게 큰 집단보다 작은 집단이 그게 더 크거든요. 불과 몇십 명 안 되는 집단에서 2그룹을 나눠가지고 이 그룹에 안 들어가면 저쪽 그룹이면 진급해서 제거를 시키고, 또 이쪽 그룹에서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되면 저쪽 그룹은 제거를 시키는데 혈안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라인이 계속해서 높은 자리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저쪽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무섭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난 사람일수록 상대편에서는 제거 대상 1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래도 또 잘나도 잘난 걸 좀 숨길 줄 알아야 돼요. 또 내가 잘났어도 내가 잘났어 하고 티내릴 게 아니라, 진짜 잘난 사람은 자기 잘난 걸 남에게 돌려야 돼요. 그래 자기가 칼을 안 맞더라고, 이 중생생활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세상에 그렇게 분별의 세계는, 이렇게 이 그룹 저 그룹 둘이 나눠가지고 싸우는 이렇게 분별의 세계에서는 진짜 잘난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사람, 회사 이익되게 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회사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분별의 세계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어차피 다 분별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깨닫지 못한 이상 분별의 세계를 안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50보 100보지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나는 뭐 정의로운 척하고 살지만 어느 쪽에서는 나도, 왜냐면 분별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전부 다 공범이라니까요, 사실은. 왜냐면 분별하는 자체가 바로 어떻게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정의롭고 저 사람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50% 100%일 수는 있지만, 점수 높고 낮을 수는 있지만, 나도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더 안 그러려고 애쓰며 살고 있지만, 그걸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분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분별의 세계에서는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발하고 뽑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나도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릴 때.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야, 저런 건 정말 잘못된 거야. 저 뭐 친소관계라든지 말이지. 뭔가 막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뭐 챙겨주고 그런 거에 막 제가 막 정말 좀 그런 걸 보고 정말 꼴불견이었거든요. 정말 정말 저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막 이랬거든요. 저는 충청도 저기 시골의 촌놈이다 보니까 이 바깥으로 나와 보니까 충청도 그 꼴짝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친소관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야, 참 내 편은 없구나. 내가 메이저가 아니라서 이렇구나. 나도 서울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시골에 있으니까 이 시골에는 뭐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저렇게 끌고 땡기고 하는 사람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럴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어딘가 어떤 단체를 한번 딱 갔는데 거기 제일 힘 있는 분이 직속 선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저를 너무 이뻐하는 거죠, 옛날에. 거기서 막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또 이럴 때도 있구나, 살다 보니까. 근데 자기가 이쁨 받을 때는 그게 또 꼴보기라 생각을 못해요. 잘 되면 좋지. 그게 다 똑같아, 사실. 모두가 다 똑같지 않나. 그게 분별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즉 제 이 말은 뭐냐면 나쁜 놈들도 두둔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지. 저 사람들이 분별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욕하고 나만 잘났다 이럴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 상대방을 분별하던 화살을 자기에게 한번 대입해 보면 자기는 그러고 살지 않았느냐 하면 우리 누구나 떳떳하지 못해요. 왜 분별의 세계 자체가 그런 뭐랄까 좀 불평등이랄까 그런 걸 기반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안다면 세상을 좀 이렇게 자비로운 눈빛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좀 그런 게 있더라도 좀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바라봐주어서 그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걸 바라봐주지 못하고 그냥 옳은 건 옳은 거 틀린 건 틀린 거 해서 딱 양단을 내려가지고 나쁜 놈은 응징해야 되고 이렇게만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경계 자체의 진실을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경계는 사실은 고정된 어떤 실체적 경계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자기 분별 판단에 의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해석하는 자기에게 해석된 세계인 거예요. 그럼 해석된 세계는 진실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판단했을지라도 진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된 세계를 내려놓고 분별된 세계, 판단 분별한 세계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면 어떤 경계도 다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좋아하는 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니죠. 자기 분별일 뿐이지. 사실은 봄도 필요하고 여름, 가을, 겨울 다 필요하죠. 밤과 낮 중에 나는 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낮과 밤이 똑같이 필요하고요. 비 오는 날이 싫어하겠지만 비는 반드시 필요하죠. 내 인생에 절망하는 날이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성공하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주춤할 때가 있어야지 성공할 때도 있단 말이죠. 들숨과 날숨이 교차하는 것처럼. 그것은 내 생각, 해석, 판단을 따라가면 좋은 거 나쁜 거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죠. 해석할 수 없는. 그래서 진실 그대로 보면, 정견에서 보면 있는 그대로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해석된 세상으로 분별해서 바라보면 세상은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어요. 좋은 건 더 가져야 되고 싫은 건 없애버려야 돼요.
그건 분별망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것은. 근데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제가 자연, 풀 이런 것들을 한때 막 꽂혀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세상의 모든 풀은 잡초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저마다 이름이 있고 저마다의 뭐 그것도 인간이 만든 거지만 효능이라는 게 있고 다 사람에게도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것도 그러면 도움되고 도움 안 되는 그래 좀 더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걸 알 수가 없다니까요. 머리로 연구해 놓은 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만 있느냐 하면 더 많이 인간에게 더 많이 연구된 풀들과 연구 안 된 풀들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인간을 기준으로 연구한 거잖아요. 그 인간에게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자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좀 해가 되더라도 자연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 사실은 자연 만물 전체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건 좋은 곤충, 익충이고 뭐 해충이고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걸 판단을 하는 건 인간의 어리석음이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전부 다 평등하게 마음이 만들어낸 건데 신이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다 마음 바탕 위에서 드러난 건데 거기 어떤 판단, 평가가 있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계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한쪽으로는 이런 측면에서는 나쁘지만 저런 측면에서는 좋은 거지. 우리도 이런 모든 나쁜 것들이 이 측면에서 나쁜데 또 좋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인연 따라 선과 악이 임시적으로 드러날 뿐이거든요. 인연 따라 좋은 거 나쁜 것이 임시적으로 그렇게 규정될 뿐이지 진실에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대상 경계는, 즉 대상 경계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세계,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 그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모든 것이 있는 이대로 완전했어요. 삶은 이대로 완전했단 말이에요. 다 법의 드러남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라고 했을 뿐이고 또 여러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이제 진리로 둔갑을 해버려요. 실체인 걸로 둔갑을 해버려서 여러 사람, 심지어 유력했던 여러 사람이 그렇다라고 인정하거나 심지어 유력한 대학교에 있는 유력한 교수가 연구를 해서 논문을 여러 개 썼거나 그러면 그건 이제 인가를 받아버려요. 대중의 인가를 받아요. 인증을 받아요. 대중의 인증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그 하나의 분별심을 실체라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실체라고 인정하고 그걸 믿고 따르고 그거는 실제야. 나머진 가짜야.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고 무서운 일이죠.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사실은 이 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줄 알고 그걸 활용해 쓰면 좋죠. 그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그걸 통해서 과학기술 발전하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절대 진실이라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고집된 집착은 하지 않으면 그걸 마음껏 써먹되 거기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죠. 이처럼 이 세상이라는 곳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품위가 있다 없다 명품이다 가짜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르면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모든 가치가 이와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여럿이서 이렇게 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을 우리끼리 짠 거예요. 뭐 예를 박사학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자격증 뭐 이런 거 가지고 딱 짜놓고 그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건 인정하자. 다 같이 인정하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인정한 것, 논문에서 그렇다고 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실체적으로 그렇다고 믿기 시작해요. 실체적으로 믿기 시작해요. 실체성을 부여받는다니까요, 거기서. 근데 그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짜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그건 분별이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똑똑한 것도 전부 다 분별 속이라니까요. 꿈속에서 박사님이 뭐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꿈 깨고 나면 그 박사님이 나라니까요. 그 박사님이 연구한 거랑 내가 생각한 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꿈속의 일이지 똑같은 일이지. 다 분별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분별의 일이라는 것은 허망하단 말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린 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경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좋은 거는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면서 좋은 걸 못 가지면 괴롭고 싫은 게 자꾸 나에게 찾아오면 또 괴롭고. 근데 경계가 여여한 줄 알면, 경계가 내 마음에서 나오는 줄 알면 경계를 탓하겠어요? 회광반조에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지.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놨었구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집단적인 공업으로서 집단에서 이렇게 집단적인 분별이 굳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는 이게 참 어려운 공부인 게, 집단적으로 모두가 이거라고 했을 뿐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역사가 다 옳다고 그랬고, 심지어 요즘 수많은 교수님들이 전부 다 이게 맞다고 예스하고 전부 다 그거를 실체화시키면서 그거를 막 믿고 따르고 있는 데서 혼자 아니다, 모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쉽지 않은 공부인 거예요, 사실은. 그 보세요. 온갖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나니. 온갖 경계가 전부 다 여여한 거예요. 한결같다. 여여하다는 건 뭐야? 한결같다. 여여하다라는 건 좋고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취사간택이 아니다. 한결같다. 늘 그렇고 그렇다. 갖고 갔다. 있는 그대로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판단 분별할 수 없다. 그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통하죠. 모든 것에. 자기 삶이 막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괴로울 일이 없죠. 여여하니까. 항상 여여하니까. 여여하나니 이 여여한 마음이고 진실이다. 진실은 이 여여한 마음이라니까요. 어디 막 휘둘리고 좋고 싫고 집착하고 취하고 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늘 한결같죠. 그러면서도 현실에서는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다. 그러나 취하더라도 막 호들갑 떨 것도 없고, 버리더라도 안 버려지더라도 괴로울 것도 없다. 취사간택을 다 쓰면서도 취사간택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여함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이 곧 위없는 깨달음의 자성이다. 이게 바로 위없는 깨달음의 자성입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일체 모든 경계를 전부 다 여여하게 볼 수 있다면,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견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깨달음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모든 것이 이 여여한 성품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냥 드러나 있는 이것이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알고 있는 모든 경계, 여러분 인생에 등장하는 일체 모든 것이 그대로 전부 법이란 말이에요. 자기 분별을 끌려가지 않으면, 분별을 따르지 않으면 보는 건 모든 것이 법이에요. 법이 법을 보는 거예요. 들리는 모든 소리에서 법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냄새 맡는 모든 것 속에서 법이 확인되고, 맛보는 모든 장면에서 법이 확인되고, 감촉 느끼는 모든 것에서 한 생각 일으킬 때 그 생각이 번뇌망상이지만,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면 번뇌망상이지만, 그 생각을 비추는, 생각에 들어오고 나간 자리, 이 자리는 늘 한결같은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실한 법의 자성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신수 스님이 개성을 가져왔는데, 이게 보니까 자성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법문을 해줬단 말이에요. 신수 스님에게. 이게 법인데 너는 지금 이런 법을 깨닫지도 못하고 뭐하고 있는 것이냐 하고 자상하게 신수 스님에게 법문을 설해 준단 말이에요. 법문을 설해 주고서 이 법문에 입각해서 너가 또 한번 하루 이틀이더라도 한번 이 법문을 잘 한번 참고해 봐라,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너는 돌아가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생각한 뒤에, 이건 꼭 생각을 해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해석을 이렇게 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숙고하고 사유하고 참고하고, 뭔가 여기에 뭔가 한번 열리고자 하는 간절함을 한번 가져봐라. 이런 얘기를 듣고 처음에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그 신수 스님이 그 30년 몇십 년을 그 스님 생활하면서 오조 스님 밑에서 공부했는데도 못 깨달았는데, 이렇게 잠깐 법문해 주고 나서 하루 이틀 더 참고해 봐라, 그리고 다시 개성을 써와라, 이런다고 될까?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오조 스님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조 스님은 신수에게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법문을 자상하게 법문해 주고, 너가 깨달아야 된다. 근데 30년 동안 어영부영 공부했던 사람이 당장 내가 법을 물려주겠다 했을 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법을 물려받고자 하는 욕망이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법을 물려받고자 하는 욕망이지만, 이 세간적인 마음이지만, 그게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자기를 간절하게 막 확 만들어주는 동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반들이 같이 법문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도반들이 같이 법문 들어오는데 도반 중에 한 명이 야 이거 내가 확인했어 이러면서 내가 성품 확인했어 이러면 나머지 도반들이 얼마나 축하해 입으로만 축하해 이렇게 입으로만 이렇게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제 뒤에 가서 막 피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겉으로 막 축하한다고 막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해놓는데 그때부터 이제 집에 가서 법문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 다른 도반들은. 그게 이제 도반이 있는 좋은 점이 그거예요. 그 질투심이라는 되게 세속적 감정이잖아요. 어찌 보면 하필이면 그걸 법을 질투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 법을 질투하는 그 마음이 하나의 딱 부싯돌 같은 동력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그냥 매진해서 법문 듣는 게 달라진다니까 그 다음 날은. 그래서 막 그 집중이 더 듣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 도반들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어떤 도반들 경계가 뭔가 견처가 좀 열리고 공부가 좀 된다 싶으면 그 도반들 무리가 하나 둘씩 깨어나가기 쉽다니까요. 실제 그러기가 쉬워요. 그게 자신을 옆에서 이렇게 경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 따로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경책이 아니라 내가 깨어나는 게 주변 사람을 저절로 경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막 질투심이지만 그게 나를 막 더 경책하게 만들고 돈발하게 만들어서 그래 되면 막 하루 이틀만이라도 확인할 수도 있다니까요. 왜? 그동안 염으로 온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하면서 공부해 왔던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선근 공덕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에도 가능하다니까요. 이 공부는 그래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마음 자세 달리하고 들으면 내가 오늘은 정말 내가 진짜 막 그 간절함이 있고 오늘 딱 법회하러 왔다. 여기 법회하러 듣다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제가 이 성품을 직진심을 하는 그 순간만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뜬금없는 소리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이 법문 듣다가 누가 이렇게 핸드폰에서 뜨리리 소리 나면 대부분은 씩 웃고 마는데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인상을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상을 쓸 이유가 아닌 게 법문 듣다가 뭔가 막 확 막혀 있는데 저쪽에서 띠리리 하고 핸드폰 소리 나는 것 그 소리 듣고 자기 본성을 확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본성을 드러내지. 그게 성품이니까. 어디에서 이걸 확인할 수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법문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삶의 모든 경험들이 전부 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오조스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수를 이제 돈발시키는 이제 막바지. 이래도 안 되면 이게 인연이 없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더 한번 숙고한 뒤에 다시 개송을 지어봐라. 다시 개송을 지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너의 개송이 만약 문 안으로 들어온 자의 것이라면 내가 너에게 가서와 법을 주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딱 꼬신단 말이에요. 좋은 거 가지고. 딱 꼬시면 이래 가지고도 안 되면 정말 어떻게 하겠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네.